자, 거기 테마 1을 정리하실 때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행정계획, 그 다음에 기반시설, 도시계획 사업은 세 종류. 여기 아까, 여기 행정계획에서는 아까 요거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지금 교재에서 1페이지 보시면 여기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었죠. 아까 요거는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이게 광역도시계획이고, 그 밑에 보시면 아까 제가 도시군기본계획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이걸 이렇게 합쳐서 우리 거기 보시면 도시군계획이라는 게 하나 더 있죠. 도시군계획은 뭐 다른 거 아니라 도시,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의 그다음에 시군의 발전 방향 계획인데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으로 구분한다. 거기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이제 그것만 기본적으로 아시면 돼요. 도시군계획은 두 가지 계획으로 구분되죠. 요거.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할 점은 거기 군이라는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지금 도시를 6개,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 군 할 때, 그 군이라는 단위는 이 지금 어디 있는데요, 군이? 군이 여기 도 아래, 충청북도 아래 군이 있습니까? 경기도 아래 군, 이런 군을 말하는 거지. 이 광역시 밑에 있는 구밖에 없는 거고, 군이라는 걸 실제 우리 있죠? 부산광역시 기장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여기 군으로 인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도시를 할 때. 여기 군이라는 단어는 도 밑에 있는 군만 말하는 거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그 6개의 도시, 거기 군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좀 하나 좀 봐두시고, 결국에는 도시 군 계획은 두 가지 계획으로 구분한다. 그 다음에 그 3번은 아까 얘기한 거, 광역도시계획보다 하위 계획으로 도시 군 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이 각자 도시별로 장기 발전 방향 나오는 거니까 그대로 읽으시면 되겠고요. 도시 군 기본계획은 맨 밑에 보면 자기보다 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죠. 이렇게 됩니까? 도시 군 기본계획이 자기 아래에 있는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서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서열이. 기본계획 자체가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실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이 도시 군 관리계획이잖아요. 이렇게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도시 군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에 수립에 지침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그런 거 좀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거기 이제 밑에 이제 4번에 보시면 도시군관리계획은요. 그 6개의 도시를 개발정비 보전할 때 만들어주는 계획. 이렇게 개발할 때 또는 정비할 때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또 보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계획인데, 얘가 중요한 건 뭐냐면 6가지죠. 아까 얘기한 거에. 여기 1번, 2번, 3, 4, 5, 6번까지. 이제 그거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거기 뒤에 2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 것. 자, 지금 보세요. 1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되면 토지 위에 이름 정해지죠. 이름. 토지에 용도가 들어갑니까? 용도. 우리 용도는 이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런 거 있었죠. 그게 용도지역이잖아요. 우리나라 땅을 이제 관청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여기는 도시지역인데, 원래 이 용도지역은 우리 예전에 어떻게 배웠어요? 크게는 4종류가 먼저 있으셔야 되죠? 여기다 써보시면, 우리나라 어떤 땅이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 토지는, 자, 여기는 도시용으로 써라. 이게 도시지역이라고요. 여기는 도시용으로 쓸 수 있는 용도인 도시지역이라는 거예요. 건물도 짓고, 뭐 상가 짓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도시지역 인근에는 관리지역이라는 땅이 있는 거예요. 관리지역. 여기는 그냥 관리지역, 여기는 도시지역이고 관리지역이고, 또 이쪽 지역은 농림지역. 농사 짓는 목적으로 쓰는 농지, 그 다음에 임업, 임야 같은 것들이 잘 유지가 되어 있으면 그 임야를 그대로 유지해라. 농림지역이라고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 같은 것들이 잘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해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농림지역은 개발이 어렵죠. 어렵고,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이 상대적으로 좀 쉽고, 관리지역은 부분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그런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도시용이 다시 어떻게 돼요?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다시 갈라지죠.
근데 여기 상업지역도 있고, 도시지역인데 주로 주택을 져라, 이렇게. 도시지역인데 상가를 져라. 도시지역인데 공장을 져라. 공업지역이고, 도시지역인데 녹지. 도시지역 안에 도시민들이 쉴 수 있게 공원 같은 거 만들거나 도심지 외곽 지역은 녹지 지역으로 일단 둔다고요. 개발하지 않고. 도시 외곽 쪽에다가 이렇게. 근데 이게 주거지역이 다시 6개죠. 이거는 우리 이제 어디서 보셔야 돼요? 이제 주거지역 6개.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땅을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뒤쪽으로 잠깐 넘어가 보세요. 다음 주에 하실 건데, 테마 5. 자, 테마 5로 가시면 거기 용도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도 지역. 16페이지 뭐 그쪽도 있는데, 그 16페이지로 가시면 그 도시지역이 있는데, 도시지역 안에는 여기 1, 2종 전용주거, 1, 2, 3종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이름이 있고, 이제 다음 주에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뭐 저층주택 중심으로, 중층주택 중심으로, 중고층주택 중심으로 1, 2, 3종 일반주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보고, 상업지역은 다시 또 4개가 있었습니까? 중일, 근유, 중심상업, 뭐 일반상업, 근린유통, 공업지역도 밑에 3개 있죠? 전일준, 녹지지역에 3개, 보생자. 그리고 지난달에 하신 분들은 이거는 이제 아셔야 돼요. 용도지역 이름 한번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꼭 익혀두셔야 된다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정신이 없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우리나라 땅을 이게 21종류죠. 거기 보면 도시지역이 16개고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 쪽으로 내려가시면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인가요? 네. 보전, 생산, 계획관리니까 그때는 이제 보생계, 보전 성격이 제일 강한 관리지역. 농업적 생산으로 농사 짓는 관리지역,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지역인데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관리가 계획관리지역이죠. 그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적으로 조만간에 편입이 예상되거나 아니면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관리지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데가 계획관리지역이라고요. 개발하기 아주 어려운 땅이 보존관리지역이고, 그리고 농사 짓는 목적으로 일단 써야 되는 관리지역이 생산관리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이제 농림하고 자연은 세분현상이 없으니까, 그러면 좀 얘가 보세요. 이렇게 우리 법에 이제 관리지역도 이제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관리지역이 3가지 명칭으로 나눠지고요. 여기 주거 6개, 상업지역 중일근유, 공업지역은 전일준, 녹지지역은 보생자잖아요. 보생자. 그래서 도시지역이 16개죠. 16개, 요거 3개, 농림지역은 그냥 각각 1개씩, 자연환경도 1개씩이니까 총 21가지 용도지역을 구분을 해서 여기 지금 1번에 용도지역이 결론적으로 우리 법에 21종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명칭 하나씩 정해주는 거예요, 땅에다가. 21가지 명칭을 정해놓고 하나씩 골라서 우리나라 땅에다 이렇게 정해주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이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용도지역의 지정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중요한 계획을 결정을 했을 때 용도지역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우리 다음에 볼 건데,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위에다 추가적으로 더 정하는 거죠. 또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또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있는데, 용도지구는 9종류. 용도지역은 21종류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 오늘 문제 좀 한번 잠깐 보실래요? 문제? 오늘 꼭 2번 문제 좀 보세요. 자, 여기 써있는 거는 제가 다 이제 기출문제를 약간 조금씩 변형을 좀 한 거예요. 우리 기출문제 나중에 풀어보시면 비슷한 문제가 있으실 겁니다. 거기 그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거죠? 그럼 지금 보세요. 거기 지금 2번 지문 같은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까 용도지역이잖아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바꾼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용도지역의 이름을 최초로 자연환경으로 지정을 했다가 바꿀 수도 있습니까? 변경. 이 변경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업무라고요. 그러니까 변경도 지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내용인가요? 6가지 내용이다. 이런 얘기 6가지 내용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2번에 보시면 자연환경보전지역에다가 장사시설인 공동묘지를 설치한다. 이렇게.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공동묘지 설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 공동묘지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지금 설치가 되는데 이 장사시설이 뭐예요? 거기 장사시라는 게 화장도 있고 공동묘지 있는데 공동묘지라는 게 기반시설이잖아요. 기반시설. 그렇게 해석이 나오셔야죠. 지금 거기 3번 질문은 기반시설이라고 안 써놨죠? 기반시설이라고 쓰면 여기 기반시설이 있으니까 금방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기반시설 중에서 장사시설 같은 게 있었잖아요. 아까 있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 보건위생시설 가서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2번은 용도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번 도시관리계획 내용. 그리고 거기 밑에 거기 장사시설 같은 기반시설, 공동묘지 같은 것들이 장사시설인데 장사시설은 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기반시설에 설치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이제 말을 조금씩 바꾼다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주거지역의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자, 토지 소유자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용어가? 좋은 거죠. 규제를 최소화하는 구역. 그러니까 요거는 좀 6번에 6번. 아직 안 배운 건데 여기 6번 도시관리계획 있잖아요. 6번에.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을 하고 거기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해준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게 있다. 그럼 이건 6번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을 한다. 이것도 내용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한다. 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여기 5번 도시관리계획. 여기 5번에 보시면 여기 그 책을 보시면서 하세요. 거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청주시의 특정 동네에다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고 거기다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어준다. 청주시가. 이거 왜 만드는 거예요? 그 동네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동네를 개발할 때 이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어서 행정청이 만들어주는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은 관청이 개발을 할 때 이렇게 개발해라. 그럼 개발을 인정해줄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개발이 되려면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잘 지켜서 개발하면 개발이 가능한 거죠. 그럼 그 동네를 일단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먼저 지정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그 뒤에 수립해 줘야 된다고요. 그럼 이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도 5번이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 문제는 답이 1번인데 1번은 지금 뭐였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아까 우리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용적률을 50% 강화하는 건데 이거는 도시관리계획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요. 이거는 지금 아까 우리 보면 다시 이제 우리 요약집의 1페이지 보세요. 요거는 아까 이제 다시 뒤에 쪽에 2페이지를 보시는 게 맞겠네. 2페이지. 자, 2페이지 보시면 거기 용도 지역, 용도 지구라는 거 맨 위에 있는 거. 6번까지 이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아주 공법상 중요한 업무예요. 그 체계도에 보면 이 업무를 앞으로 배우실 거예요. 용도 지역이 21가지인데 그거 지정되면 땅주인들이 이제 어떻게 피해를 당하는지를 제한을 받으니까 용도 지구가 들어가면 뭐 경관지구, 뭐 방화지구가 들어가는데 방화지구 들어가면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에 안 타는 재료를 써야 되고 막 이래야 된다고요. 추가로. 방화지구 안 들어오면 그냥 일반 재료를 써도 되는데. 그 여기 2번에 보시면요. 2번. 2번이 뭐예요? 공법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 이거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 행위를 일체 제한한다. 개발을 모두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영어로 그린벨트. 그 다음에 여기 도시 자연공원구역 있습니까? 나중에 우리 도시 자연공원은 산에다가 음식점 같은 건물 못 짓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자, 이거는 민간인들이 주택이나 상가를 못 짓게 하는 곳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거기 수산자원 보호구역까지 있죠? 걔네들은 바닷가에다 공장 못 짓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개발제한구역은 모든 개발행위 금지고 나머지 여기 도시자연이나 시가와나 그 다음에 수산자원은 선별적으로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공장 못 짓게 하는 거, 뭐 민간인들이 상가나 주택을 못 짓게 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금지죠, 금지. 이거는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음식점 못하게 하고 산에다가 바다에다 공장 못 짓게 하고. 그럼 얘네들은 좀 용도 구역으로 끝에가 구역으로 끝났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개발제한구역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하고 요 밑에 거, 요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를 우리가 이건 완화하는 거, 위에 거는 강화하는 건데 다 이게 용도 구역이라고요.
그럼 저 거기 지금 우리 다시 문제에서 아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끝에가 구역이지만 용도구역이 아니죠. 예, 용도구역이 아니라 이거는 건물 사이즈를 반으로 낮추는 건데 이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구역이 아니라 용도구역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구역이에요. 그냥 건물 사이즈를 반으로 낮추는 구역이니까 용도구역이라는 말 쓰시면 안 된다고요. 예, 용도구역은 이렇게 5가지만 개발 제한, 도시자연, 시가와, 수산자원하고 입지규제, 초수구역까지. 자, 하는 역할은 개발 제한, 도시자연, 시가화나 수산자원은 건물 아예 못 짓게 하거나 모든 개발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규제 엄청 세게 강화하는 거고, 이건 규제를 풀어주는 거고, 규제를 최소화해서 적용하는 구역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건물도 이렇게 크게 짓게 해주는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 용도구역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용도구역 중에 입지 규제가 들어가는 건 좋은 거라고요. 이런 건데 어쨌든 이게 용어를 쭉 보니까 거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용도구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용도구역도 아니고 6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1번 문제는 기반시설의 종류 중에서 뭐 방제 같은 것들 하나 골라서 방제가 아닌 걸 찾아봐라.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6가지가 결정된다. 또 앞으로 이제 배우실 거예요. 여기 아까 처음에 우리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 있었죠? 이건 사업을 하겠다고 위치를 발표하는 거. 자, 1번, 2번, 6번은 뭐예요? 1번, 2번, 6번은 토지에다가 이름을 정하는 것.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이렇게 토지에다 기본적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러면 그런 것들은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이제 용도를 정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용으로 써라 이렇게. 아예 아니면 이제 여기 용도 구역이 들어가시면 아예 건물을 못 짓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행정청이 개발을 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개발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만들면 그 동네를 개발하겠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개발하겠다는 건 5번이라고. 5번.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만 하시면 돼요. 요거까지만 하시면 되고, 그 나머지 뭐 지구 단위 계획이 또 5번에 나오는데,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의 전부에 만들어요? 일부에 만드는 거예요? 일부.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청주시라는 도시에 이렇게 전체에다 만드는 계획은 아니고, 일부. 그러니까 청주시에 무슨 동이 개발되면 그 동네에다가만 지구 단위 계획을 하는 거니까, 이 지구 단위 계획의 특징, 그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뭐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니까 그 일부라는 표현만 좀 살짝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의 그 입지 규제는 뒤에 가서 배우세요. 규제를 완화하는 계획이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요거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뒤쪽에 뭐 추가 요건이 나오는데 그 뒤에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보시면 아까 이제 용어가 끝나고 나시면 거기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도시의 지속 가능성 평가 뭐 이런 말이 있죠. 도시 지속 가능성 평가. 자, 우리가 국토부 장관님의 업무 이렇게. 자, 도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또 현재 이제 생활 인프라 같은 거. 우리 생활할 땐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아까 기반시설을 포함한 여러 가지 뭐 인프라 수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면요. 도시가 계속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이제 국가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님이 이런 지속 가능성 평가라는 걸 할 수 있다. 그거 참고로 한번 좀 보세요. 이게 국토부 장관님의 업무예요. 이게 아까 우리 여기 특광도지사의 업무예요. 특광도지사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님이 우리나라 여러 도시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 평가를 해가지고 좀 부족한 도시가 나오면 거기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원에 국가가 또 정책 방향을 또 세워주면 여러 가지 지원 같은 걸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국토부 장관님이 할 수 있다. 자, 밑에 거기 3번은요. 거기 뭐 여러 가지 그 계획관의 관계인데 거기 아까 제가 그 2번, 3번, 4번 좀 보세요. 2번, 3번, 4번. 자,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계획은 자, 요거 보세요. 여기 지금 아까 여기 광역도시계획 이쪽에 있었죠. 광역도시계획하고 아까 도시계획이 있었죠. 네. 이런 두 가지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요 도시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네, 그럼 지금 국가계획이 하나 더 나왔네, 그죠? 네, 국가계획은 이 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보다 위에 사실은 국가계획이라는 거, 국가행정관청이 만드는 계획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국가계획의 위치만 잡으시면 돼요, 위치. 자, 국가계획이 이런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네. 여기 광역보다도 위에 있는 거라고요. 여러 이제 우리나라 국토부 장관 같은 장관들이 만드는 국가계획이 있으니까
국가계획은 거의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계획보다는 이게 상위계획이다. 이렇게. 그런 거 한번 읽으시면서 광역과 도시계획이 국가계획이 부합해야 되고, 자, 3번은요. 3번은 도시 기본하고 광역하고 내용이 다르면, 이 둘 간의 관계.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항상 우선하는 거예요. 항상. 그건 예외가 없어요. 거기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광역이 우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요. 자, 우리나라는 환경, 교통, 주택 같은 부문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부문별 계획. 자, 부문별 계획이라는 게 나오면 도시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여기. 요 기본 계획이라는 계획이 도시의 발전 방향이기 때문에, 자, 우리 도시에서 주택 부문 계획 또는 뭐 환경 부문 계획 이렇게 어떤 부문별 계획이라는 게 나온다고요. 이런 부문별 계획이 나왔을 때는 부문별 계획이 어느 계획에?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그런 거 한번 살짝 읽어보시면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 하시고 넘기세요, 이제.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테마 1에서 뭐 좀 자질구레한 거 몇 개 읽어봤는데, 아까 우리 그 행정계획 관련된 용어가 있었습니까? 행정계획 관련된 거.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기본계획하고 도시군관리계획. 이거 좀 지우시고. 아까 우리 그 용어 정리를 보시면, 여기 일단은 국토계획법 내에서 광역도시계획이 일단 상위계획이고, 그 아래 도시군기본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 6가지 형태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고, 요 위에 뭐 있었어요 아까? 아까 국가계획 같은 것도 따로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행정계획 같은 걸 한번 쭉 읽으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기반설 관련돼서 기반설은 7종류가 있었습니까? 7종류. 그 기반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가 됐어요? 도시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설로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그리고 아까 우리 광역설이 걸치는 것도 있었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 있었습니까? 그래서 걸치는 거에는 광장이 들어가 있었어요. 걸치는 거 광장, 녹지 있었잖아요. 도로, 철도도 있었고 광장, 녹지.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에는 그 항만, 공항, 그 다음에 공원 같은 거, 녹지. 그 대충 있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까 도시계획 사업은 3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트를 좀 나눠서 용어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문제 보시면 용어에서 나오십니다. 자, 이제 5페이지로 한번 가보십시오. 5페이지. 용어 부분은 좀 할 게 많아서 좀 빨리 진행을 했고, 이제 광역도시계획부터 좀 천천히 한번 해보죠. 광역도시계획은 이제 테마 2로 가셔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공부했을 때, 이제 테마 2로 가시면 이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한 문제를 낸다고, 요거. 광역도시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아까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이다. 뭐 이렇게 나간다고요. 광역계획권. 그러면 일단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을 해야 됩니까? 지정? 지정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제 적어보세요, 여기다가. 제가 지금 이제 공부 순서를 한번 잡아볼 테니까요. 지금 테마 2는요, 우리가 처음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먼저 하셔야 돼요.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하셔야 돼요. 광역계획권을 2개 이상 도시를 먼저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정을 할 때는 국토부 장관님도 지정도 하고 도지사님도 지정을 한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국토부 장관님하고 도지사요.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는 광역계획권도 있고, 그 다음에 도지사님이 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 관청부터. 그럼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죠, 수립. 광역계획권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이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인 광역도시계획을 이제 관청이 수립을 한다고요. 이렇게 수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라는 건 우리가 뭐예요?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초안, 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안. 그럼 이거 안을 만들면 이게 확정을 시키려고 하면 승인 절차, 광역도시계획이 상급자한테 올라가서 승인까지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는 거라고요. 자, 요렇게 요 3가지를 좀 메모를 하신 다음에 요 순서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상급자한테 내부적으로 승인, 이렇게 봐야 되면 확정되고 그 계획이 이제 외부로 발표가 나오는 거예요. 공고라는 형태로 발표가 나와서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효과가 생기는 거라고요.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방향만 지시해요. 방향. 이건 방향만 지시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계획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그런 특징들은 좀 미리 알아두시고 테마 2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요 순서를 잡아 놓으시고 요거 지정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뜻이에요. 수립하는 장소예요. 수립하는 장소. 수립하는 장소를 장관님이나 도지사님이 일단 정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두 개의 도시니까 일단 묶으셔야 된다고요. 그러고 나서 계획 수립을 하고 그럼 우리 저기 제일 중요한 게 계획 수립 누가 하셔야 돼요? 계획 수립은 공동 수립 이렇게. 계획 수립은 공동 수립이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국토부 장관님이 광역계획권을 정하면 이때는 서울시장님이나 경기도지사가 공동 수립한다. 자, 시도지사 공동 수립인가요? 이제 이게 생각이 나셔야 되는데 도지사님이 광역계획권을 정했을 때는 이때는 청주시장하고 청원 군수 같이 이런 사람들이 공동으로 한다 이렇게. 시도지사 공동, 시장 군수 공동 이렇게 공동 수립이라는 말을 찾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 설명을 이제 오늘 이게 이 부분이 이제 맨날 광역도시계획 할 때 이제 맨날 잊어먹는 부분인데 그 설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를 한번 보세요. 이제 순서를 잡아놓으시고 그 네모 2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하는 대상 지역, 수립하는 장소, 수립하는 장소가 이게 개별 도시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 도시를 묶어야 되죠. 광역계획권을 따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 지정. 밑에 보니까 지정권자가 이제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함이고 2번에 보시면 지정 대상은 인접한 두 개 이상 그 도시죠.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을 묶는데 전부를 묶을 수도 있고 일부를 묶을 수도 있다.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공부하신 분들은 거기다 뭘 그러셔야 돼요?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할 때 이때 보세요. 지난번에 여기다가 제가 서울특별시 예를 들었었죠. 자, 우리 요거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가 서울특별시가 하나의 도시입니까? 네, 서울특별시가 있고 서울특별시 주변에는 경기도 시군들이 있는데, 자, 이게 만약에 여기가 이제 서울특별시다 이렇게. 자, 우리 서울특별시를 이렇게 도시를 범위를 좀 잡아놓으면 서울특별시 넘어가면 경기도죠. 근데 경기도 안에는 도시들이 또 있다. 밑에. 여기 요 시군들이 도시예요. 경기도가 도시가 아니라 경기도 아래 시군들. 그럼 경기도 아래 여기 서울특별시 여기 인근에 무슨 뭐 경기도 성남시가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에 뭐 경기도 이쪽에 뭐 하남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주변에 이렇게 도시들을 여기 뭐 의정부라는 데도 있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이걸 묶는 거예요. 여기 뭐 경기도 부천도 있고 뭐 대충만 위치만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그러면 서울시 주변에 뭐 여기 뭐 뒤에 평택도 있고 더 있는데 거기까지 다 포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묶습니까? 네, 그러면 자 이렇게 묶으면 이게 이제 실제 도시가 이게 한 20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되게 많이 묶여 있습니다. 이게 24개인가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냥 20여 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2개 이상 포함되어 있죠? 네, 서울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랑 기능을 연계해서 개발하려고 이게 기능 연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서울하고 주변 도시를 연계해서 개발하려고 서울시하고 경기도 지역 여기 보세요.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지역을 묶는 거죠. 경기도 아래 시군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서울시하고 경기도보다 상급자인 국토부 장관님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했어요. 네, 이게 상급자가 정하시는 거예요. 상급자가. 광역계획권은 국토부 장관님이 정한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서울시하고 경기도 지역을 묶었어요. 경기도 안에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보세요. 여기. 만약에 광주광역시하고 광주광역시 인근에 나주시로 되어 있습니까? 나주시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그 인근에 무슨 뭐 장성 이런 도시들이 있다고요. 광주시 주변에 도시들이 있어요 또. 그럼 그거는 보세요.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가 묶였습니까? 이 경우도 누가 하셔야 돼요? 국토부 장관님이 하셔야 되죠. 이게 서울시나 광주광역시가 같은 세월이니까 서울시와 경기도,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 이렇게. 아니면 여기 대구광역시하고 뭐 경상북도 이런 데가 대구시 주변에 이렇게 있다고요. 그럼 그런 거는 다 국토부 장관님이 정했죠? 네, 그럼 국토부 장관님이 광역계획권을 정했으면 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서울시와 경기도의사 공동 수립인가요? 네.
지금 광역계획권을 정했으면 이렇게 수립권자까지 가시라고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서울특별시의 시자를 따고 경기도 안의 도시들이니까 서울시하고 경기도지사님이 이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이게 만약에 광주광역시일 수 있죠. 광주광역시하고 주변 도시가 한 4개 묶여 있다. 그러면 총 5개가 묶여 있는 경우도 광주광역시하고 전남도지사님이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우리 시도지사라고 그래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한다. 이렇게 여기 서울시와 경기도가 할 때도 시도지사, 광주광역시하고 전남도지사가 할 때도 시도지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하는데 근데 이거는 뭐이고? 지금 광역계획권을 여기 도지사님이 정하는 데도 있대요. 이건 어떤 거냐면 여기 도알에 요 시군끼리 묶이는데도 이것도 광역계획권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이 경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경상남도 지금 이제 통합됐는데 우리 마산시하고 창원시 여기 진해 지금은 통합 창원시인데 그냥 과거에는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함안군 같은데 여기는 지금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이라는 도시는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데는 안 껴있고 여기 묶인 거죠. 여기 경상남도 아래 시군 밑에 있는 그 시군에서도 이렇게 묶일 수가 있다. 이렇게 묶여도 요거 지금 몇 개 묶인 거예요. 4개의 도시가 묶인 거라고요. 그럼 이것도 광역계획권으로 인정하죠? 그러니까 묶은 거예요. 이렇게 묶었을 때는 이때는 보세요. 마산, 창원, 진해 이것들은 함안군은 여기 지금 도 아래 있죠? 이런 서울시가 껴있지 않고 서울시와 경기도 이런 게 아니라 도 아래에 있는 요 시, 군 아래에서 묶이는 거니까 이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도지사님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고 계획 수립은 시장군수 공동수립으로 가야죠. 이렇게 공동수립. 그러니까 요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서울특별시 같은 데를 아예 외우셔야 되고 요거를 마산, 창원, 진해 이런 걸 외우셨다가 이게 우리 여기 청주도 예전에 청주청원이 이렇게 따로따로 도시였었잖아요. 옛날에 여기 청주시가 있었고 이렇게 청원군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두 개가 통합이 돼 있지 않습니까? 투표해가지고. 근데 우리 과거에는 청주청원도 실제 광역계획권이 있었어요. 청주청원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불렀었다고 그 당시에도. 지금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다 통합청원시기 때문에 청주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도시로 된 겁니다 이제는. 근데 과거에는 2개니까 2개를 이렇게 묶었어요. 자 묶으면 이것도 지금 몇 개의 도시가 들어갔어요? 2개. 청주하고 청원군 2개의 도시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도 아까 서울시나 이런 광역시 같은 데는 안 껴있고 도 아래에 있는 충청북도 아래 시, 군이 묶여 있죠. 6개의 도시 중에서 최소한 2개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 경우도 이제 아까 도지사님, 충청북 도지사님이 지정을 하고 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그럼 여기 승인 받으러 가는 거, 승인. 자, 승인은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했을 때는 요 승인 누구한테 신청하셔야 돼요? 상급자. 국토부 장관이죠? 여기 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했을 때 요때가 이제 도지사님이 되는 거잖아요. 자, 요게 이제 우리 이제 공식처럼 요거를 이제 딱 우리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서 이제 공동수립으로 가는 거죠. 광역계획권 지정한 다음에 공동수립한 다음에 상급자 찾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헷갈리는 게 수립권자 공동수립을 기억을 잘 못하세요. 이런 걸 평상시 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공동수립이다. 원래 이제 뭐 국토부 장관님이 혼자 하든지 아니면 무슨 뭐 도지사님이 혼자 수립하고 이런 거로 생각했는데 우리 요 앞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국토부 장관님이 하면 거기가 어디예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을 묶은 케이스죠? 네, 그런 사례를 보시고 서울시와 경기도지사가 공동이다.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네, 이제 교재를 한번 보세요. 이제 보시면 아까 제가 광역계획권을 처음에 그 네모 2번부터 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장소가 일단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가. 국토부 장관님이 한 지역은 아까 서울특별시와 아까 경기도 지역을 묶는 그런 게니까 그때가 국토부 장관님이고 뭐 도지사님이 정하는 지역들은 아까 우리 마산, 창원, 진해 또는 함안 같은 데 이런 4개의 도시를 묶든지 청주청원을 묶었을 때는 도지사님이 광역계획권을 정한 거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런 지명을 아예 쓰시는 게 좋겠죠. 서울시와 경기도. 이 경우가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는 지역이고 아까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이런 지역들은 도지사님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했다. 자, 이번에 그 지정 대상은 뭐예요? 지정 대상.
광역계획권을 묶을 때는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정할 수 있습니까? 네. 전부나 일부. 자, 묶는 방법이, 자, 이것처럼, 자, 이게 청주청원을 묶을 때, 여기 하얀색 청주시하고, 이 하얀색 청원군 자체가 빨간색 안에 다 들어가 있죠? 네. 네. 그럼 이거는 좀 전부를 묶는 건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묶으면, 자, 일부, 이렇게.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묶으면, 청주라는 도시에 반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청주하고 청원군의 이렇게 일부 지역만. 이렇게 반달처럼 요만큼만 묶어도 광역계획권으로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묶는 방식이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다. 요거는 이해를 못하시면 다음번 시간에 기억을 전혀 못하죠. 전부 일부인지 전부에다만 하는 건지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가 좀 집중이 떨어지시면 그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서 우리 막히는 거죠. 그럼 이제 승질 내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한다고, 천천히. 이렇게 자주 보다 보면, 한 번에 하면 두 번 읽고, 이렇게. 안 되면 또 한 번 더 읽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는데, 너무 이제 그런 거를 스스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우, 짜증난다, 해가지고 공부를 이제 중간에 놓으시면, 이제 또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까먹으면 또 처음부터 다시 하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 두시고, 우리 요약집의 맨 앞에 그 계획표 있죠? 네, 그 계획표가 이제 우리 5월달, 6월달에 한번, 여름 되기 전에 한번 그 날짜를 한 20일 정도 잡아서 그걸 한번 쫙 이렇게 집중 교육을 한번 하셔야 돼요. 우리 수업 시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20일 날짜 잡아서 오늘 이제 학원에서 월요일 날은 공법, 화요일 날은 뭐예요? 학개론. 학개론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공부한 거 이제 그날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그 오후에 공부하시는 거를 이제 그만두시고 그날 배운 거 그날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시고 오후에 이렇게 3시간씩 시간을 내셔서 요 계획표대로 이렇게 그거 공부를 해나가셔야 된다고. 매일 공법을 일주일 동안 매일 하셔야 된다고. 매일. 그렇게 오후에, 그러니까 오전 수업을 빼먹으라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나 오전에 세법인데 세법은 나 잘해. 그러면 그거는 빠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서. 제 생각에서는 잘하면 뭐 세법 선생님한테 죄송한데 냉정하게 우리가 이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나는 잘하는 과목이다. 내 공법을 잘하시면 빠져도 돼요. 뭐하러 공법 듣고 있습니까? 지겨운 얘기를, 아는 얘기를 또 듣고 있으면 뭐 불편하잖아요. 대신 내가 학개론이 안 좋다 그러면 학개론 시간을 더 해야죠. 그런 거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좀 중개사법도 내가 좀 공부하니까 대충 알겠어. 이렇게 되면 뭐 잘 모르는 부분만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이런 것 좀 하시라고요. 이렇게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 학원하고는 좀 안 맞죠. 학원에서는 매일매일 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매일매일 공부하고 그날 거 배우고 그날 복습하고 다음날 또 다른 과목하고 복습하고 이렇게 되면 지워주고 배우고 지워주고 배우고 나중에 토요일을 지나고 나면 다 지워주고 없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혼자 본인이 이렇게 혼자 시간을 내서 3시간씩을 계속 연속적으로 좀 하셔야 된다. 3시간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한 과목이 이제 마스터가 되는 거라고요.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라는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생각에서. 그렇게 되면 배우고 이렇게 되면 다 까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민법만 6개월씩 공부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하기도 좀 벅차잖아요. 그거 해서 어느 정도 좀 원리를 깨우쳐 놓은 다음에 다른 과목으로 뭐 형법으로 가든지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개사는 좀 스케줄상 선생님들이 이제 자리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하시는데 매일매일 배우는 거는 이제 너무 까먹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실 필요는 있어요. 분명히. 그건 있는데 정규성을 꼭 들으시고 오후에 혼자 공부하시는 거는 그날 배운 걸 그날 복습하는 거는 좀 그만하시라고요. 네, 그날 배운 거 그날 배웠잖아요. 그날 배운 거 복습해도 효과도 없어요. 앞에서 배운 건 누가 몰라. 금방 알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사실은. 점심 먹고 오면 까먹으니까 그날 배운 거 복습하는데 이렇게 해봐야 저녁 먹으면 또 까먹어요. 그날 배운 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날 배운 거를 오후에 시간을 내서 그때는 이제 다른 과목 다 정리하시고 그만두시고 책도 이렇게 자꾸 다른 책 보이면 헷갈리니까 공법책만 놓고 유학집에 가지고 이렇게 복습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그거 혼자 안 되니까 이제 MP3 제가 드렸잖아요. MP3를 들으시라고 이렇게 배운 부분만 쭉 해서 오늘 거기 그 앞에 시간표가 있잖아요. 거기. 그 있죠 시간표가? 네. 그 시간표가 이렇게 거기 테마별로 있으니까 그 앞에 2페이지 보시라고요. 1일차는 총칙. 그래서 그 MP3 들어보시면 한 15분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제가 설명하는 것도 한 15분 되실 거라고요. 도시기본계획은 좀 짧으니까 10분이면 끝나요.
그 정도 이렇게 들으시면서 복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 여력이 있으시면 옆에 뭐 테마 4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우리 수요일 날은 한번 쉬어야 된다고요. 쉬고, 또 이렇게 해서, 쉬면서 이제 그 앞에서 배운 거 다시 한번 이렇게 MP3 들으시면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쭉 해가지고 1, 2, 3, 4 해서 5, 6 해가지고 6일체까지 끝나면 국토기획법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한번 듣고 나시면 한 번에 다 몰아서 들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잡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축약을 해서 기본적인 것만 자꾸 들어보시는 게 반복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의지가 강한 분들은 기본서 가지고도 하신 분들 계세요. 기본서 가지고도 도서관에 딱 앉아가지고 막 10시간씩 막 보시면서 하잖아요. 정도. 그건 그분이 특별한 케이스라고요. 그분은 좀 굉장히 공부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 좀 힘든 과정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냥 일단 수업 시간에 들으시고, 지금 3, 4월 달에 아직 민법이 안 되신 분들은 민법을 하셔야 되겠죠. 예, 민법하고 개론 같은 거를 좀 끝내놓으셔야죠. 근데 개론도 잘 안 끝나니까, 지금 이제 오해하실 거는 이제 민법하고 하시면서 중개사법도 같이 하세요, 아예. 민법, 중개사법은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법을 이렇게 쭉 이렇게 총칙을 쭉 한번 끝내보시라고요.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하셔가지고. 민법, 우리 동영상 촬영한 거 있죠? 예, 혼자 공부하는 것도 잘 안 되니까 동영상을 일단 보시라고요. 보시는데 내일도 민법 동영상 뭐 4개 듣고, 또 모레도 4개 듣고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거기를 끝내셔서 빨리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셔서 이제 민법하고 좀 중개사법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공법 오시면 돼요. 그래서 공법은 한 6월달? 6월달쯤 하세요, 6월달. 7월달 하셔도 돼요. 어차피 시험,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수업은 들어야죠, 그렇죠? 수업은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씩 좀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고 나서 나중에 몰아서 이제 7월달 해도 충분합니다. 7월달 하더라도 그동안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곧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하시고 나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훨씬 더 시험을 좀 이렇게 유연하게 볼 수 있죠. 아는 내용이 더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3, 4, 5, 6은 공법 그냥 이렇게 수업 시간에 들으시고, 제가 MP3 들은 것만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제가 이번 주에 그 MP3를 다 마무리를 해가지고 새로 들을 테니까 30회 거. 그 29회용이잖아요. 근데 바뀐 게 거의 없어요. 바뀐 게 거의 없어가지고 들으셔도 돼요. 29회용으로. 그래서 그거 지금 마무리를 좀 해서 제가 시간 없어서 녹음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마무리되면 올해용이 이거지. 이거 제가 녹음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왼쪽 거. 수업 시간에 배운 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그거는 좀 최소한 좀 짧게 녹음을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수업 들으신 거, 우리 수업은 막 50분씩이니까 복습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50분 거를 뭐 15분에 줄여가지고, 자, 그럼 계속 한번 보세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앞으로 이제 그 공법은 정규 수업 들으시고 나중에 한 6월달이나 7월달쯤에 그 오후에 시간을 좀 내서 집중적으로 한번 그때 한번 해보실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 이제 뒤에 하나 더 보세요. 좀 전에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수립 대상 지역이 그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지정을 해서 하는데 국토부 장관님이나 도지사가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근데 3번에 보시면 그 지정 절차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이 절차는 뭐냐면 2번하고 3번에 국토부 장관님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할 때 거기 중간에 이제 의견을 듣고 뭐 시도지사 같은 국토부 장관님이 광역계획권을 정할 때 아까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을 묶잖아요. 그럼 서울시와 경기도지사, 기타 여기 시장들 이런 사람들 의견을 듣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의해라고 되어 있어요.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 이렇게. 그 심의라는 게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열란 얘기죠. 이 심의가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예, 필요한 거. 요 지문이 그대로 시험 지문이에요. 국토부 장관님이 광역계획권을 정할 때는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야 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예, 그럼 동그라미 맞는 지문이 된다고요. 동그라미 맞는 지문을 낸 거예요. 예, 그럼 만약에 도지사님이 광역계획권을 정할 때, 아까 도지사님은 어디서 했어요? 도지사님은 광역계획권을 아까 우리 청주청원 묶을 때 있었죠? 또는 마산창원 진해 이런 함안군인데 이것도 도지사님도 똑같이 의견을 들은 다음에 자 중앙이에요, 지방이에요. 도지사님은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그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업무는 되게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심의가 필요한 거죠. 심의가 필요하다.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그러시면 틀리는 거예요. 심의를 거쳐서 광역계획권을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용, 그 다음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오셔야 돼요? 요게 지금 수립권자죠?
이거 광역계획권 지정했으면 수립권자가 나오셔야 돼요. 수립권자가 나오면 광동수립이에요. 항상 광동수립 이렇게 외우시라고. 광역도시계획은 공동수립입니까? 네,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 수립권자가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있을 때 광역계획권의 위치가 아까 우리 청주청원처럼 충청북도 안에 있죠. 네, 마산창원 진해처럼 경상남도 안에 이렇게 같은 도가 있다는 게 그 얘기예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있다는 게 아까 우리 마산창원 진해 그런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군수 공동수립이죠. 여기 요거 순서는 바뀌었는데 그다음에 뒤에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아까 우리 어디였습니까? 서울시와 경기도에 걸치는 경우 또는 뭐 광주광역시랑 전라남도 이렇게 걸쳤을 때는 시도지사 공동수립이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공동수립으로 가는데 밑에 3번하고 다음 페이지 4번. 자 3번 4번에 보시면 거기 뭐가 있어요? 도지사가 제가 직접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국토부 장관님이 제가 직접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난 거냐면 좀 전에 아까 우리 수립을 이렇게 공동 수립을 했어요. 이거 좀 지우고. 근데 여기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수립권자가 여기 1번, 뭐 2번 이렇게 수립하는 건데 자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할 때 협의가 안 되면 협의가 안 돼가지고 3년이 지난 거예요. 자 협의가 안 됐을 때 자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려고 하면 협의를 잘 해야 됩니까? 네. 협의가 잘 안 돼서 안 되고 이게 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자 일단 그 3년이 지났다는 말을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나서 도지사님이 정했는데 청주시하고 청원군수가 공동수립할 때 협의가 잘 되면 바로 공동수립하는 거죠. 네. 협의가 안 돼가지고 수립이 안 되고 있는 상태가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시장군수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공동수립을 못했는데 그 기간이 3년이 지나버리면 자 누가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도지사가 둘 다 빠지라고 하고 제가 직접 수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지금 여기도 보세요. 시도지사가 공동수립하는데 협의가 잘 안 됐어요. 이렇게 협의가 안 되죠. 네. 협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또 3년이 지난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자 시도지사 둘 다 빠지라는 거예요. 빠지고 상급자인 국토부 장관님이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직접. 그러니까 도지사님 직접 수립, 국토부 장관 직접 수립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예외적 상황이라는 얘기죠. 예외적으로 그 경우도 있다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한번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거기 그 4번에 거기 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국가계획 관련 그 4번에 보시면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이거나 그건 따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국가계획하고 관련돼서 수립을 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광역계획권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을 안 했습니까? 자, 포인트가 이거부터 보시면 돼요. 3년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가 승인 신청 안 하면 도지사 수립, 이렇게. 그거는 그 위에 거죠. 그 앞에 있죠. 3년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 말고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을 안 했죠. 그러면 여기 승인권자인 국토부 장관님이 내가 직접 하겠다. 시도지사가 협의가 안 돼서 시도지사가 3년은 지나 버리면 그러면 국토부 장관, 시장군수가 협의가 안 돼서 3년이 지나면 도지사가 직접 수립한다. 이제 이렇게 그거까지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수립권자가 총 4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시면 시장군수가 공동수립, 시도지사가 공동수립. 일단 여기 시장군수, 시도지사 공동수립하시고 3년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이 없었죠. 그죠? 협의가 안 돼서 그 승인 신청을 못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 협의가 안 돼가지고 승인 신청 안 내고 3년이 지나버리면 그 도지사 직접 수립 뒤에 국토부 장관님의 직접 수립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 네모 4번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 수립을 했으면 상급자한테 승인까지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 여기서는 이제 그 절차를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데 절차가 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립을 해서 자, 상급자한테 승인까지 받는다. 근데 여기 수립하기 전에 사전에 뭐를 하셔야 돼? 기초조사. 그 다음에 의견 청취. 그래서 기초조사한 자료를 그거를 구하고 의견 청취, 주민의견 청취한 자료를 모아서 수립할 때 서류를 내셔야 돼요. 그럼 수립안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수립권자가 다시 한번 쓰는 거야. 여기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때도 있었다 이렇게. 시도지사 공동 수립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청주시하고 청원군을 묶었을 때는 청주시장하고 청원군수가 공동입니까?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뭐 국토부 장관님의 직접 수립, 도지사님의 주수립은 참고로 이건 참고 있었죠? 네, 참고로 일단 요거 위주로 보시는 건데 그럼 시도지사가 공동을 했을 때는 아까 우리 승인을 누구한테 받으셔야 돼요? 국토부 장관님한테. 시장원수가 공동을 했을 때는 도지사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아까 제가 수립할 때 기초사를 먼저 하고 기초사 자료를 모으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도 듣습니까? 네. 듣고 그래서 의견 청취한 자료를 모아서 수립안을 만들어서 승인으로 올라가면 승인권자가 승인을 할 때는 또 내부적으로 뭘 하셔야 돼요? 다른 관청과 업무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렇게 위원회 심의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심의가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승인이라는 절차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심의하고 나서 승인이라는 절차를 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승인되고 나면 외부로 발표한다. 공고하고 열람시킨다. 이게 행정 절차예요. 계획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수립을 하는 때 이 기초의사 같은 거 의견 청취, 주민 의견 청취하고 승인할 때 뭘 하셔야 돼요? 다른 관청과 업무 협의하고 심의하네. 그럼 우리가 하나 궁금한 거는 여기 심의할 때요. 여기 지금 최종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할 때 심의욕이 있었죠? 그럼 아까 여기 제가 여기서 광역계획권을 여기 지정할 때도 심의 있었어요? 심의 있었죠? 아까 심의가 요즘에 이제 이렇게까지도 문제를 주는데 아까 처음에 앞에서 우리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심의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5페이지 보시면 그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할 때 국토부 장관님이 시도지사 같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정하고 이제 광역을 수립했어요. 공동 수립했으면 승인받으러 올라갑니까? 그럼 승인할 때도 심의가 있었잖아요. 승인할 때도. 그러니까 승인할 때 이제 그거는 7페이지로 오시면 그 협의와 심의를 거치고 나서 도지사가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님이 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의 통과했죠. 그럼 최종적으로 승인 절차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심의가 됐으니까. 그럼 거기 지금 승인할 때도 심의가 필요했죠. 네.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심의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도 있었고,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할 때도 심의가 있습니까? 여기도 심의 있었잖아요. 아니 우리 여기서 이제 맡기시면 안 돼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도 심의. 그죠? 지정하고 나서 광역을 수립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승인할 때도 심의가 있었잖아요. 심의가 두 번 나온 거죠. 이렇게 해서 둘 다 심의가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된다고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어려운 거 심의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버리면 헷갈려요. 심의가 필요한데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승인도 하고 광역계획권도 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보시겠습니다.